마지막 여행 제15화 진범3. 한적한 산비탈의 국도였다. 근처의 4차선의 자동차 전용 도로가 개통되면서 차량 통행이 급감한 곳으로서 간혹 등산객이 다니는 곳이었다. 도로를 따라 걸어 내려가는 우회 차림의 남자는 왼쪽 다리를 살짝 절고 있었다. 등산을 하다 다쳤을까? 진범은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주위에 CCTV가 없는 데다 도로에 주차된 차량도 없고 지나는 차량까지 없어 누군가의 블랙박스에 찍힐 가능성도 없는 완벽한 장소였다. 진범이 차를 몰아 남자 곁으로 다가가는데 남자가 손을 위아래로 흔들며 태워달라는 수신호를 했다. 남자의 왼쪽 뺨으로부터 목덜미를 타고 내려간 화상 흉터가 보기 흉했다. 더 넓은 모래사장이 펼쳐진 강릉해변의 식당이었다. 식탁의 해물탕 용기에 거품이 형성되고 있었다. 의철은 김 영감의 속내가 궁금했다. 영감님께서 우리와 합류한 진짜 이유가 뭡니까? 김 영감이 표정 없이 대꾸했다. 집 나와서 갈 데 없으니까 자네들 따라다닌 것 아닌가? 우리가 죽는다면 진짜 같이 죽으려고 했어요? 김 영감의 시선은 바다 먼 곳에 있었다. 어디든 데려가라고 하지 않던가. 의철의 시선도 김 영감을 따라 바다 먼 곳으로 향했다. 그럼 여행은 왜 하자고 한 겁니까? 자네들 이야기 들으려고. 이야기 끝났는데도 이러고 계시지 않습니까? 집에 돌아가 봐야 맞기밖에 더 하겠나. 사실 여행을 다니며 시간을 보내다 보니 자살을 꼭 해야 되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시간은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법이지. 어쨌든 고맙습니다. 뭐가 말인가? 뭐든요. 더 이상 날 데리고 갈 데가 없으면 이제 날 따라다녀 보겠는가? 어디를요? 어디든. 예나는 현관 유리 너머로 밖을 보고 있었다. 진범이 풀어놓은 개를 계집으로 몰아넣었다. 그리고 개장에 사육하는 남자를 끌어내 채찍질을 시작했다. 눈을 번득이며 채찍을 휘두르는 모습은 영근에게 폭력을 가하던 때와 다를 바 없었다. 채찍을 맞은 남자의 등이 찢어져 피가 배어나왔다. 그녀가 인상을 찡그렸다. 진범이 채찍을 다시 휘두르자 남자가 도망치다 넘어졌다. 발에 족쇄가 채워져 있는 데다 다리까지 절고 있어 남자가 도망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그녀가 진범에게 다가갔다. 오빠 그만해, 그러다 죽겠어. 가까이 오지마, 위험한 놈이야. 그녀가 두 팔을 이용해 진범을 뒤에서 껴안았다. 그만하라고. 진범이 떼어내려 했지만 그녀는 필사적이었다. 진범이 역정을 냈다. 손 놔 놓으라고 이거. 사람을 그만큼 죽였으면 됐잖아. 이러다 경찰 오면 어떻게 할 거야? 여긴 경찰 안 와. 오빠는 부대가 이전에 간 자리라 안전하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 안 나? 못 나요.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신고? 감히 신고를 하겠다고? 진범은 팔꿈치를 이용해 그녀를 가격했고 그녀는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졌다. 신고는 전화가 있어야 하지. 오늘 너부터 죽어봐라. 그가 그녀의 머리를 잡아챘다. 그러자 남자가 진범에게 달려들었다. 진범이 몸을 뒤로 빼낸 후 그녀를 떼어내느라 놓쳤던 채찍을 집어들었다. 진범은 그녀와 남자를 향해 닥치는 대로 채찍을 휘둘렀다. 그녀가 비명을 지르자 어머니가 채찍 속으로 뛰어들어 마당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경찰이 도착한 것은 남자는 개장에 예나와 어머니는 지하실에 감금된 후였다. 의철이 김 영감을 따라 도착한 곳은 설악산 금강굴이었다. 수렴동 계곡을 타고 올라 소청산장에서 밤을 보낸 뒤 태청봉을 거쳐 천불동 계곡으로 내려온 길이었다. 삐걱대는 철제 계단을 타고 해발 600m 금강굴에 올라서자 천불동 계곡이 시야 가득 들어왔다. 김 영감이 천불동 계곡을 바라보며 탄성을 질렀다. 이야, 기암 아니면 괴석일세. 바위가 몇십 겹으로 쌓여 계곡을 이루고 바위 군데군데 뿌리를 내린 나무들이 조화로웠다. 김 영감이 엉덩이를 바닥에 걸치고 앉으며 허공을 올려다봤다. 나는 그동안 아침 일찍 일어나 초시계 바늘처럼 분주히 하루를 오갔지만 저녁이면 어김없이 일어난 자리에 돌아가 잠들었다네. 네. 젊은 시절 삶을 쫓아 아등바등 나이 들어 삶에 쫓겨 허둥지둥 그러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또 그 자리. 그동안 아주 멀리 왔다고 생각했는데 기껏 온 곳이 여기네. 태어난 곳으로부터 버스길로 너댓 시간 거리. 돌이켜보면 평생 같은 자리를 끝도 없이 맴돌았던 개야. 의철이 김 영감을 가만히 훔쳐봤다. 그동안 초라하게 보이던 모습이 암벽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여긴 왜 오자고 한 겁니까? 그냥. 이제 그만 내려가지. 의철은 급경사인 철제 계단을 내딛는데 덜컥 두려움이 밀려왔다.
철제 계단 사이로 아래를 내려다보는 순간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천길 낭떠러지 바닥은 온통 안반이었다. 헛발질 한 번이면 주검이었다. 현기증에 쓰러질 수도 있었다. 철 계단이 떨어질 듯 위태했다. 의철이 내렸던 발을 다시 올렸다. 무섭네요. 무섭긴 뭐가 무섭다고 그러는가. 그럼 먼저 내려가시죠. 김 영감이 마른 몸을 철제 계단에 싣는 것을 보고 주저하던 의철도 난간을 움켜잡고 뒤따랐다. 내가 문제 하나 낼까? 좋죠. 태청봉이 여기보다 높지 아마? 3배는 높을걸요? 그런데 왜 태청봉에서는 무섭다고 하지 않았는가? 글쎄요. 의철은 답을 정의하기 쉽지 않았다. 진범은 녹음시설과 CCTV가 없는 특별 면회실로 가고 있었다. 그녀에게 특별 면회를 신청하는 방법과 돈을 이용하여 교도관 없이 면회하는 방법을 일러주었다. 진범이 면회실로 들어서자 기다리고 있던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진범이 다짜고짜 물었다. 경찰이 어떻게 알고 온 거야? 그녀가 고개를 가로저었다. 난 모르죠. 신고하겠다고 했잖아. 그 후 경찰이 왔고. 전화도 없는데 어떻게 신고를 해요? 그녀의 당당한 대답에 진범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오로지 그녀를 쏘아보고만 있을 뿐이었다. 둘 사이에는 탁자 하나가 전부였다. 미묘한 분위기가 탁자를 넘나들었다. 혹시? 네? 진범이 그녀의 눈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내가 내 재산을 노리고 돌아온 것은 아니지? 그녀가 마주 쳐다봤다. 오빠의 재산을 왜요? 계모가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결혼했던 것처럼 내가 사형이라도 받아 죽게 되면 재산이 배우자인 너에게로 갈 테니까. 어떻게 그런 생각을 결혼은 오빠가 하자고 했잖아요.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6개월이면 사실혼 관계가 성립되잖아. 진범이 대놓고 그녀의 표정을 살피는 가운데 그녀가 눈을 빛냈다. 사실은 그런 건 모르겠고요. 방법이 있어요. 그녀는 마치 구세주라도 만난 듯 들뜬 모습이었다. 오빠의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는 거예요. 형량을 많이 감해받을 수 있을 거예요. 죽고 나면 재산이 다 뭐 필요 있어요? 그동안의 죄를 털고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요. 네? 그녀는 진범의 눈을 피하지 않고 있었다. 진범은 그녀의 눈동자에서 그녀의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진범이 그녀의 눈을 피하며 말했다. 그건 안 돼. 그녀가 털썩 주저앉았다. 그럼 어떡해요? 오빠 말대로 고위직에 있다가 최근에 옷을 벗은 변호사를 찾았는데 그는 오빠가 최고형을 받을 거라고 했어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어떡해요? 진범이 밖의 동향을 살핀 다음 소리 죽여 말했다. 형법 10조 1항 정신감정을 받아서 심신상실자가 되면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다. 정말요? 그럼 거기서 나올 수 있어요? 그래, 정신과 치료를 받은 기록도 만들어뒀다.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녀가 입술을 굳게 깨물었다. 오빠가 나올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할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뭐가? 남영근을 오빠가 죽였다고 한 이유가 뭐예요? 나로서는 10명을 죽이나 11명을 죽이나 차이 없다. 절 보호하기 위해서 오빠가 뒤집어 쓴 거네요. 철창 속에는 정말 가기 싫다며? 그녀가 울음을 터뜨렸다. 흑흑 오빠. 앞으로 다른 마음을 먹거나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언제든 철창 속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라. 오빠가 시키는 대로 할게요. 대신 다시는 사람을 때리거나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하세요. 약속할게. 진범이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의철은 비선대계곡의 수정같이 맑은 물과 동행하면서도 설악산을 내려와서도 생각은 내내 금강굴에 가 있었다. 해발 1708m 대청봉에서 내려오는 길은 두려움이 없었는데 해발 600m 금강굴에서 두려움이라니 말이 되지 않았다. 의철이 화두의 답을 정의한 것은 달력이 바뀐 다음이었다. 주의네요. 김 영감은 의철에게 시선을 둔 채 침묵하고 있었다. 대청봉에는 바위도 있고 나무 풀 흙도 있고 모두가 하찮게 생각하는 돌멩이도 있어요. 그들이 주위를 형성하고 있으니 발을 잘못 디뎌도 떨어질 곳이 없거든요. 김 영감이 고개를 끄덕이자 의철이 말을 이었다. 풀 한 폭이 흙 한 줌, 돌멩이 하나하나가 소중한데 사람들은 높이 오르기를 바라면서 왜 주위를 생각하지 않는 것일까요? 빨리 가려고 주위를 버리면서 가니까 그렇지. 좀 늦더라도 주위를 챙기면서 가면 높이 가도 두렵지 않을 텐데. 김 영감이 의철을 가만히 바라봤다. 자네? 네. 자네가 겁먹은 어린 친구들의 주위가 되어줄 수 없겠는가? 심신상실자가 된 진범이 정신병원의 철창을 사이에 두고 예나와 마주보고 있었다. 그동안 고생했어. 오빠가 고생했지요.
그래, 그렇지만 지금도 충분히 고생스럽다. 진범이 웃으며 이야기했다. 이제 최대한 빨리 나갈 수 있도록 돈을 아끼지 말고 병원 측에 손을 써. 벌써 손을 썼어요. 그래? 오빠가 가지고 있던 달러 있잖아요. 응. 그 돈으로 병원 측에 조건을 걸었어요. 전부 다? 네. 100억이 넘는데 너무 많지 않나?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 잘했다. 그때였다. 난 정당방위야. 고함 소리와 함께 환자복에 사내가 달려나왔다. 의사가 먼저 칼을 들었어. 나를 죽이려고 했단 말이야. 직원들이 쫓아와 무자비하게 곤봉을 휘둘렀다. 환자의 비명소리와 함께 병원은 삽시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지나가던 간호사는 눈길 한번 주지 않고 가던 길을 가고 있었다. 진범이 인상을 쓰며 고개를 흔들었다. 우선 방부터 1인실로 옮겨라. 미친놈들과 같은 방을 쓰려니 내가 미쳐버리겠다. 곤봉을 든 직원 한 명이 진범을 흘기 쳐다보고 지나갔다. 그리고 저 애들 책임자 찾아서 듬뿍 집어줘라. 툭하면 곤봉 들고 설쳐서 돌아버리겠다. 그녀가 고개를 가로젓자 진범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왜? 돈이 없어요. 돈? 돈은 달러 아니래도 많아. 동산, 부동산, 현금 써도 이자가 더 많이 늘어나서 재산을 계산하는 것도 힘들어. 오빠의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했어요. 뭐라고? 오빠의 전 재산을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해버렸다고요. 진범이 피식 웃었다. 그게 너 마음대로 되나? 높은 분의 도움도 좀 받았어요. 농담하는 거지? 죄송해요. 그녀가 TV를 가리켰다. 때마침 뉴스가 시작되고 있었다. 남자 앵커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친일파의 후손으로서 연쇄살인범이자 사이코패스인 장진범이 납치, 감금, 살인 등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가 재판부로부터 심신상실로 인한 무죄를 선고받아 세상을 또 한 번 떠들썩하게 했었습니다. 연한 재색 정장을 한 단발머리의 여자 앵커가 말을 받았다. 그랬던 그가 이번엔 1조 원에 이르는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해 다시 한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피성년 후견인 판정을 받은 장진범을 대신해 그의 후견인이자 배우자인 한혜나 씨가 기부를 주도했는데요. 그녀는 가난하면서도 남을 도우는 분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녀가 입을 열었다. 오빠가 퇴원할 때까지 병원비는 전액 사회복지재단에서 지불하게 할 거예요. 그녀를 쏘아보는 진범의 눈에서 살기가 쏟아져 나왔다. 그녀가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제가 복지 담당 이사거든요. 눈이 뒤집힌 진범이 철창 사이로 손을 내밀어 그녀의 멱살을 움켜잡았다. 이 미친년 어떻게 지킨 재산인데. 그녀가 진범의 팔을 잡아당기며 힘들게 이야기했다. 죄송해요. 나가면 넌 내 손에 죽는다. 컥 병원 측에 손을 쓴 달러. 그녀의 목소리가 분명치 않자 진범이 목을 조였던 소나기에 힘을 풀었다. 달러가 왜? 반대쪽에 걸었어요. 반대쪽? 오빠를 못 나오게 하는 쪽에 조건부로 그 돈을 걸었어요. 철창 안쪽에서 곤봉을 든 2명의 직원이 달려와 진범을 무차별 가격했다. 그러자 진범이 그녀의 목을 조였던 손을 이용해 자신의 머리를 보호했다. 이 미친년 이유가 뭐야? 내게 왜 이러는 거야? 죄송해요. 계속.